야생생물법입니다. 야생생물법.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야생생물법이 무엇이냐 하면 가축도 아니고 이른바 애완동물 내지 반려동물로 구분되어 있는 동물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동물들을 관장하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거래하고 또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야생생물법에는 앵무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 동물 관련되는 법들이 여기저기 수많은 법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법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그 분류, 카테고라이제이션의 정의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뭐가 빠져 있기도 하고 좀 중구난방이에요. 속된 말로. 그런데 앵무새에 대한 얘기는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앵무새 중에서 앵무새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반문이 나오실 거예요. 아니, 나는 앵무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라방을 기다려서 한 달 반에 참여했는데 앵무새 얘기가 없으면 무슨 얘기야. 나 그럼 나갈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이 야생생물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야생생물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크게 봤을 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권의 동물복지 코스프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권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국내에서 심심치 않게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국내 언론에서 들리기 시작한 지. 그리고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찬성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국내에 오도 내지는 호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동물권이 보통 저희가 영어로 오버워밍이라고 하죠. 어떤 그 사상,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조류가 전체적인 사회나 또는 집단 사이에서 크게 요동치면서 흐름을 바꿔버리는 현상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동물 기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 일단 현재 야생생물법의 기본적인 개념, 이것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동물권과 동물복지 논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짚고 우리는 이른바 시민보전가로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먼저 두 가지를 조금 더 짚어드리자면, 야생생물법은 현재의 법령 기준으로는 앵무류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앵무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관련한 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즉 앵무류를 비롯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아닌, 그다음에 닭이나 기타 오리, 칠면조와 같은 가금이 아닌 나머지 모든 조류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법들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동물권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어떤 조류, 운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런 입법들이. 그리고 이 입법들은 마치 각각의 법에서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들 동물권 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을 기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그게 동물권의 실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는 지금과 같은 입법 조류가 계속해서 강화되면 어떤 종착점에 다다르게 돼요? 네, 앵무새를 기르는 것이 범죄화되는 시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권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동물을 넘어서, 우리는 동물을 기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물을 먹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시킬 수 있는 치킨이 불법이 되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동물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나는 앵무리를 기르고 있고, 내가 기르고 있는 앵무리는 현재의 이 야생생물법과 관계가 없으니 나는 이 얘기를 듣지 않을래. 네, 그렇게 선택하셔도 자유예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또는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그 사회를 침탈했는지,
초기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이색적인 또는 심지어 판타스틱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즉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을 처단하고 그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을 프롤레타리아가 나눠 가지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것을 주창했었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동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런 광풍이 몰아닥쳤고요. 하지만 실제 그 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해 보시면 무엇이든지 급진적인 사상은 그 급진적인 사상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급진적인 일반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봤을 때 한국어로는 백색 목록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블랙리스트, 즉 흑색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백색 목록과 흑색 목록,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는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무엇이냐? 네. 화이트리스트는 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만 열거해 놓은 것이에요. 블랙리스트는 반대로 할 수 없는 것만 열거해 놓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착각에 빠져요. 화이트리스트는 흰색이니까 좋은 거네. 하얀색은 다 좋잖아. 백색의 선한, 천사도 흰색이고 선녀도 흰색 옷을 입고 나는 흰색이 좋아. 그러니까 백색 리스트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반면에 블랙리스트는 일단 블랙리스트는 다 나쁜 거잖아. 블랙리스트는 흑색, 검은색, 암흑의 세력 다 안 좋은 거야. 그럼 우리는 화이트리스트를 찬동해야 돼. 화이트리스트는 다 안 되는데 요것만 돼라고 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할 수 있는 용어, 단어들이 많겠죠. 욕을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할 수 없고 모든 단어는 다 쓸 수 없고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를테면 그게 뭐예요? 화이트리스트예요.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곳은 국내에 몇 군데 있죠. 첫 번째 감옥, 두 번째 군대, 뭐 이런 집단들에서는 이런 조직에서는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 즉 화이트리스트로 대답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어떤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랬건 저랬건 좀 이상한 표현으로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극단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극단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뭐예요? 다만 그런 과정은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욕은 극단적인 거니까. 그럼 욕은 하지 말되 욕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뭐예요? 화이트리스트가 나쁜 거고 블랙리스트가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았고 따라서 지적인 역량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에요. 이런 시민들은 누가 심각하게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할 바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예요. 동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0수년간 우리는 언론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냐라고 하면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동물을 기르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이거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사바나 모니터가 어디 숲에서 나왔어. 라쿤이 어디에서 구조됐어. 피라냐가 어느 호수에서 발견됐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따라서 이러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또는 동물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죽일 놈이야. 이런 사람들은 범법자야. 이런 사람들은 처단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그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니까 나라에서 너네 수준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 골라줄게. 요것만 골라. 나머지는 너네는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으니까 기르면 안 돼.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결국은 무엇이다? 야생생물법의 화이트리스트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외는 어떤지. 우리는 보통 어때요? 해외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요.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런 논의가, 이런 한심한 논의가 국회를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아주 명명백백한 방증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가지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는 그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일반적인 경우에보다는 참여자가 훨씬 적을 거예요. 불과 한 20,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앵무새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도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저희 대표하고 평소에 뭐 한 10분에서 20분의 1 정도 들어오시겠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나방으로 들어오진 않으신다 할지라도 앵무새를 기르는 분, 양서파충류를 기르는 분, 또는 다른 동물을 기르는 모든 분들이 화이트리스트,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동물권과 동물복지라고 하는 것에 첨예한 대립 또는 현재는 동물권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을 전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셨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앵무새를 기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라는 맥락에서 다시 한번 지금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은 저는 자유를 위한 투사라고까지 부르고 싶습니다. 자, 해외 사례를 놓고 얘기하자면 저희가 보통 가장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한번 불러볼까요? G7을 이야기하죠. G7에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네, 서방 국가만 한번 논의해 볼게요. 미국, 통상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들어갑니다. 네, 뭐 캐나다 들어갈 수 있고 호주 들어갈 수 있어요. 업저버로 들어가기도 해요. 대략 이 정도 국가들이에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국가들 중에는 국가, 연방 차원에서 현재와 같은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하는 국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제가 안다는 얘기는 제가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현재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로서 없습니다. 그럼 이런 법규를 현재 이를테면 조류를 대상으로 이런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있냐고요? 제가 아는 한 이 또한 없습니다. 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양서파충류까지는 일부 아주 특정적인 국가, 이를테면 크로아티아라든지 또는 북유럽의 일부 국가 정도가 그러한 것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포유류를 통상은 대상으로 하고 포유류 이외의 분류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들을 찾는 것은 전 세계에서 극히 드문 일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됩니다. 오히려 영국만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영장류를 개인이 사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벨기에와 네덜란드만 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하고 기르기 힘든 위험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라이센스를 받으면 개인이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기를 수 없는 맹금을 자유롭게 기를 수 있습니다. 맹금이라 함은 매, 올빼미, 부엉이, 수리와 같은 동물들을 개인이 자유롭게 기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현행 이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게다가 전 분류군 모든 고등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 화이트리스트의 전면적인 시행은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 누가 통과시켰을까요? 이 법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제 입으로 그 이름을 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회의 동물복지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몇 명, 약 40명 정도가 모여서 만들었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른바 동물권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이른바 그들과 짬짬이 또는 짝짝꿍이 된 여당의 몇몇 의원들,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이 진실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야당과 여당이 바뀌었습니다. 야당의 몇몇 의원들, 과거 여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그냥 거기에 거수기 형태로 고개를 끄덕여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법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과잉 입법이라고 하죠. 이 법이 제정될 당시의 취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모 교수가 지금은 은퇴한,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런 동물을 기르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당시의 환경부 장관 및 몇몇 이른바 동물권 단체와 논의하여 연구 용역을 수주했고, 거기에서 이 법의 초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해외에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준에.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논조가 무엇이었냐,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아는 한, 현재 기준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광견병입니다. 수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다면 가장 먼저 통제해야 될 동물은 무엇입니까? 개예요. 개를 기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개는 인수공통 전염병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수위에 올라가 있어요. 물어 죽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를 통제해야 돼요. 그 누구도 앵무새를 기르다가, 또는 핀치류를 기르다가, 또는 비둘기류를 기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AI 있잖아요. 네, AI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고병원성 AI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하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통제해야 됩니까? AI의 가장 중요한 종숙주인, 물새류와 가금을 통제해야겠죠. 즉,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진짜로 그러한 취지로 만들었다면,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과거부터 주장했냐? 이 법의 만들어진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넘어서 날아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영공내로 들어오는 모든 새를 다 총으로 쏴서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제 집 앞에는, 영종도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는 엄청난 수의 기러기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끼럭끼럭 한 3, 4일 됐어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걔네부터 막아야 돼요. 왜? 걔네가 AI의 가장 중요한 매개니까. 즉, 말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좀 더 들어가서 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조류의 종만 1만 2천 종입니다. 양서파충류만 1만 6천 종입니다. 포유류만 6천 종입니다. 합치면 얼마 됩니까? 3만 종이 넘습니다. 이 3만 종을 어떻게 화이트로, 즉 기를 수 있는 동물로 선별할 수 있냐예요. 그게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까? 저조차도 제가 어디에 가면 앵무새 전문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350여 종의 앵무새 전체, 그 안에 있는 아종까지 따지면 약 800종에 달하는 앵무새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도 그대로 동정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종이 어떤 종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감을 보고 찾아서 하나하나 대조해야지만 이 종이 무슨 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1만 2천 종의 조류종 전체를 그렇게
구분해서 누구를 기를 수 있고 누구를 기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나라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네덜란드는 포유류 한 분류군에 대해서만 6,000종 중에서 몇 개의 종을 사람이 기를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30여 년.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넘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그런 나라도 30년 동안, 그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동물학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르고 있는 포유류 동물종만 해도 수백 종에 달했어요. 영장류를 기를 수 있는 국가였어요. 심지어 우리가 현재는 기를 수 없는 사막여우도 초기 단계에 2013년에 나왔던 1차 리스트에는 사육 가능종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법 통과했고요. 재작년에 올해 화이트리스트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법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또는 할 필요가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금 앵무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사이테스 부속서 1에 있는 앵무종은 우리나라에선 기를 수 없어요. 기를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부속서 1도 자유롭게 개인이 기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는 중국 같은 후진국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는 중국 수준인 거예요. 사이테스 부속서 1에 들어있는 앵무류 엄청난 규모로 밀수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종도에 있는 국제공항을 통해서 밀수된 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칼렛 매커우, 네, 들어옵니다. 부속서 1에 들어있는 아마존 계열들, 더블 옐로우 헤디드 들어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아예 밀수입이 돼서 누군가가 몰래 기르거나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그것을 세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둔갑시켜요. 그러면 이 1만 2천 종의 조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1만 6천 종의 수많은 양서파충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서파충류는 밀수가 훨씬 더 쉽죠. 즉, 이 법은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무엇인가 새로운 것,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 내에 디맨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범죄화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범죄화했지만 그 임플멘테이션, 범죄화한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럼 결국은 수많은 불필요한 불법을 양산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현재 기르고 있는 앵무리는 더 이상 야생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아주 제한적으로, 그것도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선 가져와요. 하지만 그것은 다 국가 간의 검역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심지어 그런 새들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른 새들은 최소 3, 4대 이상 이미 영미권이나 유럽 지역에서 또는 우리보다 훨씬 에비컬처가 발전한 국가에서 인공증식된 개체예요. 인공증식은 뭘 의미합니까? 그 개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감염성 질병의 원인들이 통제되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은 야생생물법이지만 더 이상 야생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가축과 과정으로 이미 들어온 인공증식된 개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법이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청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이 잘못되었으니 이 법을 고쳐달라고 청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곧 5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10대, 20대, 이 세상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법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외쳐야 돼요.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잘못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생생물을 기르는 것이 인공증식된 개체예요. 우리는 야생에서 채집한 적이 없어요. 동물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물들은 감금되어 있다. 그 동물들을 돌려보내라. 어디로? 사바나로, 아마존으로 돌려보내라. 동물원 전문가들, 동물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동물은 야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동물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동물원에서 누대에 걸쳐 태어났어요. 그 동물의 집은 어디예요? 동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르는 앵무새의 집은 어디예요? 네,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또는 농장에서 태어난 개체들이에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돌려보내려면 해당 종이 멸종위기에 있다는 전제하에 그 종이 해외로 다시 원서시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만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 녀석들의 집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동물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은 야생생물이 아니에요. 가축화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고양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축화 과정에 있는 동물들이에요. 이 동물을 기르는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동물윤리적으로. 누구에게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어요? 이른바 동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개념일 수 있어요. 동물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크게 보아서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목표가 무엇이에요? 동물의 해방이에요. 자, 해방 좋은 얘기죠. 나의 해방일기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해방촌에 가면 맛있는 것도 많아요. 해방은 좋은 개념이야. 네, 해방은 좋은 개념이에요. 동물 해방은 답이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동물 해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동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되게 좋은 얘기네요. 인간이 동물을 통제하면 안 되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인간이 동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른바 허울 좋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물을 사고 팔지 않으면 그 동물은 어디서 올까요? 누군가가 생산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금전으로 교환해서 그 동물을 여러분들이 손에서 들고 집에서 기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저는 반려동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동물권이에요. 왜? 그들은 동물 해방을 원하니까. 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데요.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동물권이에요. 그들은 최종적으로 동물 해방을 원합니다. 동물 해방은 반려동물도 포함합니다. 이른바 야생동물로 불리우는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은 말할 것도 없겠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뭘 원합니까? 동물을 먹는 것, 동물을 거래하는 것, 동물을 인간이 생산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원합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최종 결과입니다. 동물을 통한 실험도 금지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품종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수많은 동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기업들이, 반려동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기업들이 동물권 단체를 지원해요. 그건 뭐예요? 내 목을 잘 나가라고, 내 목을 조이라고 실을 꼬아서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동물권 단체에 기부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반려동물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동물을 안락사시켰던 겁니다. 그가 안락사시키는데 어떠한 두려움이나 또는 죄의식도 없었던 것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페타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과 비슷한 강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페타는 동물권 운동의 시조세고요. 국내의 거의 모든 동물권 단체들은 페타의 강령을 일종의 금과 옥조로 따릅니다. 페타는 엄청난 동물을 안락사시킵니다. 좋게 말해 사실은 살처분이죠. 그들이 살처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동물이 해방되지 못할 바에야, 인간의 노예로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바로 이 법이고,
따라서 그러한 잘못된 사상, 헌법에서 용인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폐기 내지는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앵무새를 뺏어갈 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복지는 뭐냐고요? 동물 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 동물을 기르는 것, 동물을 판매하는 것, 동물을 먹는 것을 모두 용인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그 동물의 최소한의 삶의 안락함, 웰빙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자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동물복지입니다. 동물복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헌법 이념, 산업구조, 사회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 선진국에서 동물권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세력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 복지의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동물을 위해 최대한의 합리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앵무리의 경우에는 그 앵무류가 원래 야생에서 보였던 주요한 행동을 그대로 사육 상태에서도 보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자원을 제공한 것이 중요합니다. 밀수를 배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무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앵무새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앵무새가 아프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1차원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1차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적인 노력이나 고차원적인 노력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끝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명을 넘지는 않네요. 오늘 아쉽게도. 사실 이런 방송은 250명, 2,500명, 25,000명 앵무새를 좋아하는 모든 분, 동물을 기르는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시민보전운동가 또는 시민보전가, 영어로는 Citizen Conservationis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럽 영미권을 중심으로 대두된 지 이미 1, 20년이 넘은 개념입니다. 저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엇이냐?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미의 아주 작은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에서 특이한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60년대, 70년대에 그 개구리들의 일부가 누군가는 들으면 범죄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엔 합법적인 상황으로 유럽 지역으로 수출됐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구리를 길렀어요. 개체군이 늘어났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기후의 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었어요. 그 개구리가 살고 있던 운무림 지역, 클라우드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운무림 지역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기껏해야 사방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에서만 서식하던 한정적인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그 개구리는 실질적으로 절멸 상태에 빠졌어요. 불과 1, 2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유럽 지역의 해당 개구리 브리더들이 똘똘 뭉쳤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체군들의 개통조를 전부 다 만들었고요. 유전적으로 활성도가 높은 우수한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모아서 해당 국가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개체군이 현지에 재정착했어요. 이 말씀 제가 아마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운동에서 태동해서 지금은 서유럽, 영미권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보전가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현재 여러분이 기르고 계신 특정한 앵무종이 또는 여러분들이 기르고 계신 특정한 조류가 사육 상태에서 널리 길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해당 종이 현지 원서식지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절멸한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김아무개가 부산에 살고 있는 서땡땡이가 길렀던 특정한 조류종이 국제적인 공조에 힘입어서 에콰도르에 있는, 니카라과에 있는, 아프리카 카보베르드에 있는 산림으로 다시 보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아종을 구분하시고, 아종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최소한 종 간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교잡은 만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야생에서 채집되지 않은 이미 인공증식이 누대에 걸쳐서 된 개체를 기르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심지어 법적인 안전판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당위,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한방 제대로 어퍼컷 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1차적으로는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그 동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최소한 우리는 육식하는 동물을 기르지 않아요. 다른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앵무새의 피와 살을 만들지 않아요. 또는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다른 새를 죽여서, 다른 쥐를 죽여서 조류를 먹이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윤리적으로 매우 엄격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우리가 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뭘 하면 돼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민 보전가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앵무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를 다른 조류종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기르는 행위, 여러분들이 새를 기르는 행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동물을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른바 따임 방지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긴 시간 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생생물법 이미 개정되었고요. 그것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단계에 있고 거기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정하고 있고 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을 기를 권리를 과학적 근거 없이 옥죄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금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만들어낸 동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동물해방. 멋진 말이죠? 동물해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시대가 종언을 고한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호수에 빠졌을 때 그 둘 사이에 누구를 구하느냐고 하는 질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한 듯 사람과 개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이에서 심지어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동물권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 영국 활동가로 알고 있는 한 명이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개 구호소에 있었는데 개들은 대피시키면서 그 구호소에서 일하고 있던 현지인들은 대피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자, 깊고 복잡한 이야기 말씀드렸고 위쪽에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한번 제일 위부터 하나씩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이테스 엉망진창이죠. 현재 우리나라 사이테스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이테스는 원래 인공증식된 개체를 늘리는 데에도 중요한 어떤 방점을 두고 있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부속서 1에 있는 종들도 인공증식이 됐다라고 하면 누구나 기를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누군가가 부속서 1에 있는 종을 인공증식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내는 그 두 가지가 다 실질적으로 부재해요. 특히 두 번째는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자,
동물권 단체 입장은 결국 동물도 먹지 않고 키우지도 않겠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들이 바라는 바예요. 그들은 동물 해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최근에 동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동물권 단체라고 써놓고 뒤에다가 동물복지라는 이름을 은근슬쩍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공산권들이 초기 단계에 마치 인민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독재로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예요. 복지와 동물권은 완전히 대비되는 전혀 결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 둘은 언제나 싸워왔어요. 그런데 무식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동물복지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포럼의 이름은 동물복지포럼이에요. 동물복지포럼에 동물권 단체가 득세하고 있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먹지 않는 건 성장기 아이들의 발달권 박탈. 네, 맞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 그들은 항상 얘기해요. 비타민 B12만 얻으면 된다. 아닙니다. 수많은 영양학 관련된 논문들이 이야기했고 우리는 잡식이니까 식물만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잡식이기 때문에 둘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태적인 개념, 생태학의 기본만 알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동물권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실제로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태계는 천국이 아닙니다. 야생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 식물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공기와 물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도 잡아먹혔었고요. 현재 우리가 생태계 내에 최상위 종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군가를 먹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위치를, 생태계적인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겠다,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 강요하거나 누군가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그건 스스로 한심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것은 문제가 있죠. 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의 판매업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쭉 들어가겠습니다. 사실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트 엔지니어님. 사실 본인들도 하나하나 따지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미국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 동물권 단체는 희귀동물만 규제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물을 기르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어디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꼬투리 들고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동물을 죽이지 않는 사람인데 동물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만약에 그들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후원금이 안 들어올 테니까 닭을 먹으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 안 해요. 사실 그들 마음속에서는 닭 먹는 것도 문제거든요. 왜? 닭을 먹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닭을 길러야 되고 결국은 닭을 도축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치킨 먹방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힘이 더 커져서 언젠가 닭도 못 먹게 할 거예요. 물고기도 못 먹게 할 것이고. 맞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몇몇 시민들을 생각한 미디어에서 그들을 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동물권 주장하는 땡땡 교수가 시민보전가라는 단어를 비웃던데, 동물권 단체는 무시하고 싶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죠. 얼마 전에 사이테스 부속서 1급이,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요걸로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보기가 힘드네요. 오늘 요 정도면은 아마, 박사님 폼 패턴 비법. 걸렸나요? 니은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환경부랑 통화했는데 사이테스 신고제도가 밀수를 막지 않죠. 밀수를 조장하고 있죠. 존재 가치를 셀프로 증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것을 되게 업수에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다 무언가를 팔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팔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을 선동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과장된 것을 이야기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브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정당하게 그 브리더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작곡가는 어떻습니까? 작곡가는 자신이 한 작곡의 대가를 돈으로 팔아요.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무지렁이에요? 무례배예요? 범죄자예요? 비윤리적인 인간이에요? 아닙니다. 의사는 자신의 의술을 돈을 받고 팔아요. 모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짓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나쁜 사람인 건가요? 그 논리 좀 그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이란 말, 분양이란 말로 포장하지 말아도 돼요. 안 와도 돼요. 판매하는 것이에요. 구매하는 것이고 판매와 구매에 어떠한 윤리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만 그 동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비난받아, 지탄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동물 복지의 차원에서 법령이 용인하는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그 동물을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 동물을 정성을 들여서 모든 수의학적 노력을 다 기울여 자신이 알고 있는 브리더의 모든 동물 사양관리적인 노력과 자신이 밤자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에요. 그럼 소설가는 다 무료로 소설을 공개해야 되고 만화가는 다 무료로 자신의 만화를 공개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다 무료로 일해야 돼요. 대통령도 월급 받으면 안 되고요. 그 누구도 돈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로 가야겠죠.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몇 년 전에 사이테스 1급 아마존 수입되어서 난리를 떠서 결국 1급 수입이 다 막힌 적이 있는데 이런 말들 자체가 잘못. 그 당시에 그것을 수입하는 데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론에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동물을 위한 것이 동물복지이고요. 진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물복지단체, 아니죠. 동물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의 위험성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새들을 죽이고 있는지 이야기만 해도 눈에 핏발을 세워요. 왜? 그들은 개, 고양이는 아주 중요한 존재고요. 그 나머지 동물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곤충은 죽으나 안 죽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실은 동물권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개와 고양이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만을 우쭈쭈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개와 고양이도 내치게 되겠죠. 왜?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동물의 해방이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 말씀 주셨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한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참여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보신 이 영상 저희가 다시 정리하여서 올려드릴 거고요. 현재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세부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항상 주시하고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동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을 배격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매우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상황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단을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을 따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극단적인 종교가 횡행하던 시기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참혹하였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동물권은 종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깨인 시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심영주 박사였습니다.